2024년 3월 15일 고도 3,000m 상공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수송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비상레버를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뛰어내리려던 그때 뒤에서 안전장치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세상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유언대로 사람다운 세상에 발을 들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38선 철책 아래 차가운 시체로 남게 될까요? 지옥을 탈출한 낙하산 부대원의 목숨 건 7km의 사투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8년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천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북쪽에서는 꽤 큰 공업도시예요. 무엇보다 그곳에는 커다란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순천 비행장.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었죠. 아버지는 공군 정비사였습니다. 전투기를 고치는 분이셨어요. 어릴 적 기억 중에 가장 선명한 건 아버지 손을 잡고 비행장 철조망 너머를 구경하던 거예요.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비행기는 어디까지 가요? 하늘 끝까지 간다. 우리 수연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기름때가 묻은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늘을 동경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셔서 해가 질 때까지 밭일을 하셨죠. 저녁이면 허리를 펴지 못하실 정도로 고되게 일하셨는데 그래도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웃으셨어요. 아버지가 퇴근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옥수수밥을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2010년 제가 12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집으로 뛰어갔는데 대문 앞에 군용 지프차가 서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집 안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군복 입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비행기 정비 중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대요. 그 자리에서 장례식은 간소했습니다. 당에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적 희생이라며 표창장을 보내왔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보상금도 나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간부들이 중간에서 다 가로챘더라고요. 우리 집에 돌아온 건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공구 가방뿐이었습니다. 12살 아이한테 세상은 너무 가혹했어요. 밤마다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비행장에서 손 흔들며 웃고 계신 아버지. 그런데 꿈에서 깨면 아버지는 안 계시잖아요. 베개가 눈물로 젖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농장일만으로는 살림이 안 됐어요. 어머니는 농장 일이 끝나면 장마당에서 두부나 떡을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북에서는 그게 불법이에요. 들키면 단속반한테 물건 다 뺏기고 벌금도 내야 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 하나 먹여 살리려고 그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고 날이 밝으면 농장에 가고 해지면 장마당에서 장사하고 어머니 손은 늘 갈라지고 터져 있었어요.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셔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빨리 커서 돈을 벌어야겠다. 군대에 가면 월급도 나오고 장교가 되면 배급도 잘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군대 갈 거예요. 아버지처럼 공군해요. 뭔 소리야, 여자가 무슨 군대를. 여군도 있어요. 낙하산 부대에 여군 뽑는다고 했어요. 저 거기 갈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닮아서 고집이 세다는 거 어머니도 아셨을 거예요.
결국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016년 18살이 되던 해에 저는 공군 낙하산 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신검을 받고 사상심사를 통과하고 마침내 군복을 입던 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처음 군복 입으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입대하는 날 어머니가 역까지 배웅을 나오셨어요. 손에 삶은 계란 몇 개를 쥐어주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눈시울이 붉으셨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장교 달면 어머니 평양에 모셔갈게요. 아파트도 얻어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그래, 그래. 몸 건강해라. 밥 굶지 말고. 기차가 떠날 때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면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충성만 하면 나라에서 다 보살펴 줄 거라고.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기차가 북으로 달려갈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하늘로 갑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기차인 줄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낙하산 부대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어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훈련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허다했어요. 체력 훈련, 사격 훈련, 낙하 훈련, 사상 교육.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졸면 기합이었고 대답이 작으면 얼차려였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힘들어도 어머니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밥이었어요. 아침은 옥수수죽, 점심은 옥수수밥에 소금국, 저녁도 마찬가지. 반찬이라고는 시래기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부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기 냄새, 볶음 요리 냄새. 저희가 평생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거기서 솔솔 풍겨 나오더라고요. 왜 간부들만 저런 걸 먹지? 동기한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조용히 하래요. 그런 말하면 사상이 불순하다고 잡혀간다고. 저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2018년 입대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같은 분대 동기였던 순이가 훈련 중에 쓰러졌습니다. 야외 행군 훈련 중이었는데 갑자기 순이가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달려가서 부축했더니 순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급이 제대로 안 나와서 사흘을 굶었다는 거예요. 저희도 상황이 비슷했지만 순이는 원래 몸이 약했거든요. 군의관이 와서 순이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영양실조 진단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순이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순이 동무는 정신력 해이로 인한 기절이다. 사상이 굳건하지 못해서 몸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아니라 정신력 문제라고요? 사흘을 굶었는데 정신력이 약해서 쓰러졌다고요? 순이는 결국 정신병자 딱지가 붙어서 강제 전역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정신병 전력이 있으면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이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끔찍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연병장에 집합했어요. 한 병사가 끌려 나왔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탈영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거래요. 그 청년은 20살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무릎 꿇린 채로 끌려 나와서 연병장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자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다. 모든 장병은 똑똑히 봐라. 총성이 3번 울렸습니다. 그 청년의 머리에서 피가 튀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처형이 끝난 뒤에도 시신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연병장에 그대로 뒀어요. 저녁 훈련 때도 다음 날 아침 훈련 때도 저런 반역자가 되고 싶은 자가 있느냐면서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토했습니다. 위에서 뭔가 올라오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위산만 나왔어요.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게 음식 때문인지 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키는 나라가 도대체 뭐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여군들 사이에서는 특히 상관들의 손버릇이 문제였습니다. 제 직속 상관도 그랬어요.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더니 사상 점검을 하겠다면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뿌리치고 나왔어요. 다음 날 그 상관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김수연 동무 요즘 사상이 좀 의심스러운데 내가 보위부에 보고해야 하나? 협박이었어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충성. 다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무슨 일이 없겠다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침상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연병장에서 쓰러진 그 청년 얼굴도요. 그리고 고기 냄새 풍기던 간부 식당도.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총알바지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체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떠날 생각은 못했어요.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뭐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2022년 가을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년 만에 받는 긴 휴가였거든요. 어머니한테 드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부대 매점에서 산 사탕 몇 개랑 아껴둔 월급으로 산 내복 한 벌. 별거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기침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보통 기침이 아니었어요. 온몸을 쥐어짜는 것처럼 기침을 하시더니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손을 떼셨을 때 손바닥에 빨간 게 묻어 있었어요. 피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뛰어가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억지로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언제 왔어? 기침이 좀 나서 그래.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인민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폐결핵 3기입니다. 치료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치료약은 있냐고요? 의사는 대답 대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가 입은 군복을요. 그리고 나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항결핵제는 간부급 이상 가족만 처방 가능합니다. 일반 주민은 해당 안 돼요. 약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은 있는데 간부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의사한테 따졌습니다. 저 군인입니다. 조국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이라고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약도 못 받는단 말입니까? 의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어요. 군인 어머니가 아니라 장군 어머니여야 됩니다. 다음 환자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괜찮다. 나 안 아파. 그냥 기침 감기야. 거짓말인 거 다 알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을까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장마당에 가서 약값을 알아봤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약이 있다고 했어요. 한 달치에 얼마냐고 물었더니 장사꾼이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제 월급 1년치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평생 모아도 못 사는 돈이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상관을 찾아갔어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동무대대장, 제 어머니가 많이 아픕니다. 약 배급 좀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상관은 비웃듯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장군님께 뭘 해줬냐? 당에 무슨 공로를 세웠냐? 없지? 그럼 안 돼.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제가 훈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급 전사도 따겠습니다. 제발요. 닥쳐. 너 같은 게 수천 명이야. 나가. 방에서 쫓겨나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특급 전사를 따면 뭐라도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훈련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뛰고 총을 쏘고 낙하를 했어요. 1년 만에 정말로 특급 전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3년 봄 휴가 때 다시 고향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야위어 계셨어요. 이제는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기침만 하셨어요.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교 진급하면 약 구해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요.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안 바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알면서 하는 거짓말이었어요. 부대로 돌아와서 동료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약간 마련하려고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갑자기 경계하는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무슨 돈이 필요한데? 타령하려는 거 아니지? 나 신고 안 하면 연좌제 걸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피를 토하며 기침하시는 어머니. 제 손을 잡으려고 뻗으시는데 닿지 않는 어머니. 그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제발 어머니가 버텨주길. 그것만 빌었습니다. 2023년 12월 한겨울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갑자기 호출을 받았어요. 긴급 전보가 왔다고. 전보를 받아들고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위독. 즉시 귀가하라. 단 2줄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속으로 계속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기차가 왜 이렇게 느린지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웃 아주머니 몇 분이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이불 한 장 덮고 냉골처럼 차가운 방바닥에 난방할 연탄도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제가 부르니까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힘겹게요. 눈동자의 초점도 제대로 없으셨어요. 수연아. 왔구나. 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셔서 손가락만 조금 움직이셨어요. 저는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손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되셨을까? 제가 왜 몰랐을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연이요.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수연아. 내 말 잘 들어라.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다. 이건 꼭 해야 해. 어머니는 숨을 몇 번 고르시더니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이런 곳에서 살지 마라. 떠나거라. 사람답게 살아라. 저는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기서 잘 살 수 있어요. 장교 진급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어머니가 또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애써도 사람 취급 못 받아. 내 아버지도 나도 다 이 나라한테 버림받았어. 너까지 그러면 안 돼. 어머니, 라디오 들어봤어. 남쪽에서는 아프면 약 준대. 배고프면 밥 준대. 거기 가거라. 거기 가서 사람답게 살아.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안 가요. 어머니 두고 어딜 가요. 어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바보 같은 것. 엄마 말 들어.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기침을 하셨고 그때마다 저는 등을 쓸어드렸어요. 새벽이 되니까 어머니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사랑한다. 꼭 행복해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서서히 힘을 잃더니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아침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 산소 옆에 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분이 도와주셨어요. 묘를 만들고 흙을 덮고 봉분을 쌓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무덤 앞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여기서 떠날게요. 다시는 이 땅에 안 올게요. 부대로 복귀한 뒤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훈련하고 복종하고 충성을 외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라디오를 들었어요. 남한에서 오는 방송이요. 처음에는 잡음 사이로 겨우 들렸는데 채널을 맞추니까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북한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남쪽에서는 아프면 약 준대. 배고프면 밥 준대. 정말일까요?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자. 어머니 유언대로 떠나자. 이 지옥에서 벗어나자.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육로로 중국 가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삼엄하고 브로커 비용도 어마어마했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남지? 낙하산. 제가 가진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8년간 갈고 닦은 낙하 기술. 야간 강화, 고공 강화, 정밀 착지. 저는 특급 전사였어요.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3월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야간 강화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남쪽 군사분계선까지는 직선 거리로 15km 정도. 불가능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지도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형, 고도, 바람 방향, 북한군 초소 위치.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겼어요. 어머니, 저 갑니다. 꼭 사람답게 살아볼게요. 2024년 1월 부대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정치보위부에서 사상 검열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남한 라디오 청취자를 색출하겠다면서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신고하면 포상을 준다고 했어요. 반대로 숨기다 걸리면 연좌제로 가족까지 수용소에 간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라디오가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독방에 숨겨둔 라디오를 꺼내서 화장실 물탱크 안에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각되면 공개 처형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같은 중대 후임이었어요. 행군 훈련 중에 갑자기 쓰러지더니 거품을 물었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누가 봐도 굶어서 쓰러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군의관 진단은 또 같았어요. 정신력 해이. 사상이 나약해서 생긴 병이다. 그 후임은 바로 다음 날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정신병원이 아니라 관리소, 그러니까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거기 가면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상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여긴 진짜 지옥이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수용소에서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라면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다 죽는 게 낫다. 탈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먼저 훈련 일정을 확인했어요. 3월 15일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야간 고공강화 훈련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노리던 바로 그 훈련이었어요. 낙하 예정 지점에서 DMZ까지 직선 거리 약 15km.
산악지형이라 험하지만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도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북에서는 지도가 기밀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작전과에 근무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한테 슬쩍 접근해서 훈련 브리핑 자료를 훔쳐봤어요. 거기 지형도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산의 위치, 계곡의 방향, 강의 흐름. 북한군 초소가 어디 있는지, 지뢰밭이 어디인지. 2달 동안 모든 걸 외웠어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요. 비상식량도 모았습니다. 배급받는 건빵을 조금씩 아꼈어요. 한 끼 굶고 건빵을 숨기고 또 한 끼 굶고 사탕을 모으고 2달 동안 모은 게 건빵 10개하고 사탕 5개였습니다. 이틀 버틸 양식이었어요. 군복 안감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복은 겉은 군복색인데 뒤집으면 검정색이에요. 야간에 숨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낙하 후에 뒤집어 입으면 민간인처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 솔직히 50%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낙하 도중 발각되면 사살. 착지 후 붙잡히면 공개 처형. 지뢰밭에서 폭사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향해 뛰어내리다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출발 3일 전 저는 몰래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야간 순찰을 피해서 고향까지 갔어요. 어머니 산소에 가려고요. 새벽에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봉분에 풀이 돋아나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떠날게요. 무서운데. 그래도 갈게요. 어머니가 지켜봐 주세요. 제가 무사히 갈 수 있게요.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웃고 계시는 어머니. 저는 그 사진을 가슴 안쪽 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유서 대신 이것만 가져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자유로운 몸으로요. 산소를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3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침 점호 때 목소리가 떨릴까봐 일부러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훈련 준비하면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낙하산을 점검하는데 이게 내 목숨줄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녁이 되고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AM-2 수송기, 낡은 비행기예요. 엔진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줄에 앉았어요. 탈출하려면 마지막에 뛰어야 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기체가 솟아올랐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까만 하늘, 까만 땅. 그 어둠 어딘가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살든 죽든 오늘 밤 모든 게 끝난다. 저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갑니다. 고도 3000m. 기온 영하 20도. 수송기 안은 엔진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저는 맨 뒷줄에 앉아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두근 두근 두근.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낙하산 멜빵을 움켜쥔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8년 동안 수백 번 뛰어내렸는데 이렇게 떨려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훈련이 아니라 진짜니까요. 실패하면 죽는 거니까요. 앞줄부터 강화가 시작됐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한 명씩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10명, 20명, 30명. 점점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예정된 낙하 지점을 지나야 했거든요. 거기서 뛰면 북쪽 내륙으로 떨어지니까요. 조금만 더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앞에 2명 남았을 때 저는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앞만 보고 있었어요.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기체 측면에 비상문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비상 레버.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움직였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비상레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간다. 저는 이를 악물고 레버를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누가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레버를 당겼어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비상문이 열렸습니다. 영하 20도 바람이 미친 듯이 밀려들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거 잡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도 들렸어요. 누군가 저를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귀를 때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위도 아래도 없었어요. 그냥 까만 공간 속으로 떨어지는 느낌. 무섭다기보다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3초, 4초, 5초. 저는 숫자를 세면서 떨어졌습니다. 고공강화는 6초 후에 낙하산을 펴야 해요. 너무 일찍 펴면 적에게 발각되고 너무 늦게 펴면 땅에 부딪혀 죽습니다. 6초. 낙하산 줄을 당겼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낙하산이 펼쳐졌어요. 몸이 확 위로 당겨지는 느낌.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진 거예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송기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기체 안에서 불빛이 비치더니 누군가 소리치는 게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저는 남쪽을 향해 낙하산을 조종했습니다. 바람 방향을 읽으면서 최대한 남쪽으로 활공했어요. 발밑에는 까만 산들이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었어요. 그때 뒤쪽 하늘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조명탄이었어요. 환한 빛이 하늘을 비추면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저를 찾는 거예요. 탈영병이 나왔다고 보고가 올라간 거죠. 조명탄 불빛 아래 제 낙하산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빨리 내려가려고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또 조명탄이 터졌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총소리도 들렸어요. 타다다다. 기관총 소리였습니다. 저를 향해 쏘는 건지 그냥 위협사격인지 모르겠었어요. 어차피 이 어둠 속에서 맞추긴 힘들겠지만 공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갑자기 발밑에 나무가 보였습니다. 착지다. 저는 다리를 모으고 충격에 대비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닿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옆으로 굴렀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뼈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낙하산을 끌어모았습니다. 흰색 낙하산은 눈에 너무 잘 띄거든요. 있는 힘껏 끌어다가 근처 수풀에 묻었어요. 흙을 파서 위에 덮고 낙엽도 뿌렸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군복을 뒤집어 입었습니다. 안감이 검정색이라 어둠 속에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나침반을 꺼내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남쪽. 저기가 남쪽이다.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군이 수색을 시작한 거예요. 랜턴 불빛이 산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10개, 20개. 전부대가 동원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면서 최대한 소리를 죽였어요. 나뭇가지 밟는 소리도 안 나게 조심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까봐 입을 막고 코로만 숨을 쉬었어요. 계곡이 나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월 초라 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뼈가 시린 정도가 아니라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있으면 개들이 냄새를 못 맡거든요.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로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다 싶었지만 잡히면 얼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죽을 거예요.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뒤쪽 랜턴 불빛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돌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간 걸까요? 저는 물에서 나와 근처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젖은 군복이 몸에 달라붙어서 추위가 더 심했어요. 덜덜 떨면서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안 보였지만 그냥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해냈어요. 뛰어내렸어요. 이제 남쪽으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DMZ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동이 트기 전에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젖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꼭 살아서 갈게요. 꼭이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눈을 떴는데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밤새 젖은 군복이 얼어붙었거든요.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입술도 갈라져서 피가 났어요.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건빵을 꺼내서 하나 먹었습니다. 딱딱해서 이가 아팠지만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나니까요. 물은 계곡에서 손으로 떠서 마셨어요. 배탈이 날 수도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움직이기 위험했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위 틈에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남쪽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시체도 못 찾겠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답게 살라고. 꼭 가야 해요. 꼭. 해가 지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을 보면서 남쪽으로 걸었어요. 산길이라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앞에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철조망에 빨간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지뢰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뢰밭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돌아가자니 너무 멀었고 앞으로 가자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어차피 잡혀요. 저는 이를 악물고 철조망 밑을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땅을 디딜 때마다 다리가 떨렸어요. 지뢰가 터지면 다리가 날아가거나 운이 나쁘면 즉사해요. 훈련 때 봤거든요. 지뢰 밟은 동료가 어떻게 됐는지. 발밑을 보면서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풀이 이상하게 눌린 곳, 흙이 패인 곳은 피했어요. 그렇게 50m쯤 갔을 때 갑자기 앞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멧돼지였어요. 덩치 큰 멧돼지가 덤불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멧돼지도 저를 보더니 반대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쾅! 폭발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멧돼지가 지뢰를 밟은 거예요. 불꽃이 튀고 흙과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어요. 머리 위로 뭔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파편이 빗나간 거예요. 조금만 낮았으면 제 머리에 박혔을 겁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멧돼지가 있던 자리에 시뻘건 뭔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어요. 폭발음이 문제였습니다. 저 소리를 북한군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랜턴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색대가 다시 출동한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뢰밭 한가운데서 뛰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잡혀요. 차라리 지뢰 밟고 죽는 게 나아요. 잡히면 고문당하다 죽을 테니까요. 운이 좋았는지 지뢰를 안 밟고 숲까지 도망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풀려서 더 못 뛰겠더라고요. 근처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가지 사이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랜턴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군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견을 데리고 온 거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찾아.
바로 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면 제가 보일 거리였습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숨도 안 쉬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면 안 됐습니다. 군견이 나무 밑에서 킁킁거렸어요. 저를 맡은 건지 멧돼지 피냄새를 맡은 건지 모르겠었어요. 제발 제발 가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여긴 없는 것 같다. 저쪽으로 가보자. 기적처럼 수색대가 지나갔습니다. 랜턴 불빛이 멀어지고 발소리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찾으러 올 것 같았거든요. 가지에 기대 앉아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안 왔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셋째 날 건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나무 껍질을 씹어봤는데 맛이 없고 목에 안 넘어갔습니다. 이슬 맺힌 풀잎을 핥아서 수분을 보충했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비틀거리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해질 무렵 눈앞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철책이었어요. 높은 철조망. 그리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소 불빛. 남쪽 초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저기다. 저기가 남쪽이다. 살았다. 살았어. 마지막 100m. 저는 땅에 엎드려서 기어갔습니다. 풀숲에 몸을 숨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철책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때 앞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한국군이었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쏘지 마세요. 귀순합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총을 겨눈 채로요. 저는 엎드린 채로 손을 머리 뒤에 깍지 꼈습니다. 포박당하고 끌려갔어요.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서 남쪽 땅을 밟은 거예요. 처음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따뜻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군인이 들어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북에서는 군인이 오면 맞을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군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배고프시죠? 밥 가져왔어요. 쟁반에 하얀 쌀밥, 미역국, 김치가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요. 적군이 밥을 준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신문을 받았는데 안 때렸어요. 의자에 앉혀놓고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커피도 줬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료예요.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이 없어서 죽어간 어머니. 여기선 공짜로 준다고요? 저는 진료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나원에서 밤에 밖에 나갔는데 편의점이라는 가게가 24시간 불을 켜고 있었어요. 북에서는 밤 되면 온 나라가 깜깜한데 여기선 밤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트는 더 충격이었어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버리고 있었어요. 멀쩡한 걸요. 왜 버려요? 먹을 수 있잖아요. 북에서는 썩은 것도 먹습니다. 여기선 멀쩡한 음식을 버려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남한 사람들이 북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린다고 도와줘야 한다고요. 저희는 남조선이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거든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굶주리는 건 우리였고 남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탈북민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한강변에서 서울 야경을 봐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저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여기선 아프면 약 줘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세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 지옥에서 왔습니다.
저는 운 좋게 탈출했지만 아직 그곳에 2,500만 명이 남아 있어요. 부디 기억해 주세요. 북녘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